아니, 한국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동방에이지국이라던데.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한가요?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들의 질서의식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도저히 한국 문화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그녀의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푹 떨구며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광경을 목격했길래 이렇게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 건축가 소피 라페르라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파리의 교통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걸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또다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더니 저는 한숨을 쉬었죠. 이 도시에서 건축가로 10년을 살아왔는데 무언가 변했어요. 파리가 변한 건 아니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변한 것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완벽히 정리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제 디자인은 여러 상을 받았고 고객들도 제 일을 칭찬해줬죠. 물론 동료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저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저는 시간도 돈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 생활의 무게가 마치 파리 하늘 위를 늘 덮고 있는 회색 구름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가장 먼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달려드는 걸 봐왔고 매일 오후엔 사무실 아래 거리에서 운전자들이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혼자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는 그 고요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화 걸기엔 너무 지쳐버린 상태로 말이에요. 바로 그때 윤서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마치 폭풍 속으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피에게 우리 커피 마시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너무 그리워요. 봄의 서울은 정말 아름다워요. 제 고향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분명히 멋진 모험이 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예전에 함께 일했던 윤서를 떠올렸습니다. 윤서는 프랑스와 한국 건축회사 간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그녀는 재능 있고 성실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녀가 우리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달랐는지였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마저 서둘러 보내고 최고의 프로젝트를 차지하려고 경쟁했지만 윤서는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울 시간을 냈고 그러려면 늦게까지 남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연세가 드신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꼭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드리면서 편안한지 확인했어요. 카페에서 누군가 그녀 앞으로 새치기에도 그녀는 그저 웃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제가 한번 물었죠. 그러다 남들이 너 이용하겠어. 윤서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착하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에요, 소피. 다른 방식으로 강한 거죠. 그땐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성공이란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걸 의미했거든요. 착한 건 어린아이들 동화에서나 어울리는 거였고 현실은 더 단단한 태도를 요구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이메일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한 게 맞는 걸까요? 물론 성공은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진정한 만족감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죠.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에 도왔던 적이 언제였는지 윤서가 했던 것처럼요. 제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망설였어요. 쌓아둔 휴가도 있었고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끝났거나 조금은 미룰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저를 막는 건 두려움? 아니, 두려움이라기보단 의심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제가 믿고 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의심 말이죠. 저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상장과 자격증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제 가장 유명한 건축 디자인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깔끔한 선들과 효율적인 공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디자인이요. 제 삶도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쩌면 그게 문제일지도 몰라요. 제가 제 디자인처럼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기능만 있고 마음은 없는 그런 존재로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윤서에게 서울에 가고 싶어. 언제가 좋을까? 보내기를 누르자마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건 절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소피 라펠이에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신중히 계획하고 위험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들렸어요. 윤서가 이미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정말 기뻐요. 다음 주에 오세요. 봄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제 서울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라고요? 말도 안 돼요. 회의도 있고 마감일도 있고 책임질 일들이 잔뜩 있는데.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교통은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요했던 회의와 마감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 약속들 다 취소해줘요. 저 한국에 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거였어요. 어쩌면 윤서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것, 때로는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에도 강함이 있는 걸지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보러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성공, 효율성,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삶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걸 흔들어 놓을 교훈들을 배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가끔 아주 작은 결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한테서 온 이메일을 읽고 모험을 받아들이겠다고 답장하는 것처럼요. 비행기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뜨거운 여름 공기가 마치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16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재활용된 공기를 마시다가 느낀 습한 공기는 옷이 몸에 들러붙게 만들었죠. 그래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표지판을 따라 공항철도로 향했어요. 파리에서는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겠지만 여기서는 모든 안내가 정말 명확했어요. 바닥에 그려진 파란 선을 따라가니 바로 티켓 기계로 안내됐죠. 제가 기계를 유심히 보고 있으니 한 친절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도와주셨어요. 제가 부탁도 하기 전에 말이죠. 그분은 화면을 영어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서울역까지 가는 티켓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자발적인 도움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놀랐어요. 기차 안은 정말 깔끔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고 낙서도 전혀 없었죠. 좌석도 편안했고 각 좌석마다 현재 위치와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작은 화면이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기차가 이유도 없이 늦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의 기차는 완벽한 정시 운행을 했어요. 창밖을 보니 논밭이 점점 고층 아파트들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처음 체험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는데 각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할지 정확히 표시해 주더라고요. 윤서가 추천해준 지역 교통 앱도 다운받았는데 그걸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 앱은 단순히 버스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명의 승객이 탑승했는지 심지어 빈 좌석이 몇 개인지까지 보여줬거든요. 파리에서는 버스가 오는지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비교가 됐어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셨는데요. 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줄 맨 앞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떠나는 줄 알았는데 그가 할머니를 앞줄로 모시는 걸 봤어요. 제 안에 있던 프랑스식 사고방식이 순간 작동했죠.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자리를 양보하고 싶으면 그냥 줄 뒤로 가야지.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약간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냥 할머니를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라고 완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제가 다가간 걸 전혀 귀찮아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상황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줄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의 행동을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하고 있었어요. 어떤 여성은 할머니를 도운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기도 했죠. 이건 파리와 정말 달랐어요. 파리였다면 줄이 흐트러지는 것만으로도 짜증 섞인 말과 눈총이 오갔을 테니까요. 제 버스는 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버스에 올라타 보니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 하나 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어요. 버스 안이 조금 붐볐지만 승객들은 계속 자리를 조정하며 서로를 배려했어요. 한 고등학생은 임산부가 타자마자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빈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버스 안에서 모든 걸 유심히 살펴봤어요. 내부는 정말 깨끗했고 다음 정류장이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된 화면도 있었어요. 승객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전화가 울리면 바로 진동으로 바꾸거나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죠. 버스 전체 분위기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전통적인 곡선 지붕을 가진 사찰들이 보이더라고요. 길은 깨끗해서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어딘가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파리의 복잡하고 분주한 혼돈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양한 동네를 지나가며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분들이 상점 앞 보도를 쓸고 계셨는데 그 모습에서 지역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공사 현장은 모두 보호막으로 완벽히 덮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지를 피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교통 상황도 복잡했지만 일종의 조화로운 인내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몇 시간 동안 본 것들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몇 시간 만에 한국은 제가 현대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많은 고정관념을 깨버렸거든요. 저는 항상 효율성은 어서티브, 즉 조금은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효율성이 모두의 협력 그리고 작은 배려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짐을 풀면서 곧 있을 윤서와의 만남을 떠올렸어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이틀 동안은 혼자 서울을 탐험할 수 있었죠. 벌써 그녀가 왜 파리에서 그렇게 침착하고 친절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어요. 그녀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자신만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문화 말이에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서울의 거리를 걸었어요. 어제 봤던 일들을 아직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안 먹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깔끔한 외관의 가게였어요. 계산대에 직원은 없었고 대신 밝은 화면이 한국어와 영어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스마트24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동화 쇼핑을 경험하세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습한 아침 공기를 잊게 해줬어요. 가게는 크지 않았어요. 파리에 있는 제 거실 정도의 크기였는데 물건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죠. 모든 제품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디지털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가격이 틀린 걸 발견하고 계산대 직원과 언쟁을 벌이기 일쑤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정확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10대 소년이 들어와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집더니 특별한 게이트를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줄을 서지도 않고 동전 주머니를 뒤적거릴 필요도 없이 말이죠. 게이트에 초록불이 깜빡이더니 그는 몇 초 만에 사라졌어요. 지갑도 꺼내지 않고 그냥 핸드폰을 터치한 게 전부였어요. 저도 호기심에 가게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다행히 영어 버전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원가입하고 결제 수단을 추가하고 바로 쇼핑을 시작하면 된다는 간단한 절차였죠. 몇 분 안에 설정을 끝냈어요. 계산대 직원이 지켜보는 것도 없이 물건을 고른다는 게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프랑스 같았으면 경비원들이 여기저기 서 있을 텐데 여긴 그냥 구석마다 카메라 하나씩만 있을 뿐이었고
아무도 도둑질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투명한 플라스틱에 쌓여있는 삼각형 모양의 샌드위치를 골랐어요. 이름이 김밥이더라고요. 그리고 복숭아 맛이 나는 차 한 병도 집었어요. 김밥을 들여다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노신사가 제 표정을 눈치채셨는지 미소를 지으면서 먹는 신용을 해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영어로 적힌 재료 성분을 가리켜 주시더라고요.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작은 배려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출구 게이트로 다가가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제 외국 신용카드가 안 되면 어쩌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게이트를 지나갔어요. 부드러운 종소리가 들리면서 게이트에 초록불이 켜지고 제 핸드폰이 결제 확인 메시지를 띄웠어요. 그게 다였어요. 줄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짧은 대화도 없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가게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가게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물건을 짚고 게이트를 통과하고 끝. 물건을 슬쩍 하려는 사람도 없고 시스템을 속이려는 시도도 없었어요. 가게와 손님들 사이에 묘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겐 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한 무리가 신나게 웃고 떠들며 가게로 뛰어들어갔어요. 가방이 튀어오르면서 서로 장난치고 있었죠. 아이들은 각자 간식을 고르고 음료를 집어서 각각 핸드폰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치즈 스틱을 살 돈이 조금 모자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망설임 없이 친구가 자신의 핸드폰을 게이트에 대고 두 사람의 물건값을 대신 계산해줬어요. 긴 얘기도 없었고 그냥 짧게 고마워하고 웃었을 뿐이에요. 파리에서는 친구들과 누가 얼마를 내야 할지 열심히 계산하며 10분은 좋게 걸렸을 텐데요. 핸드폰이 다시 울리더니 이번에는 쇼핑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가 도착했어요. 물건을 쉽게 찾았는지, 앱이 잘 작동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무인 가게조차도 고객의 의견을 신경 쓰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김밥을 다 먹고 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가게 직원이 들어와서 진열대를 채우는 모습을 봤어요.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직원은 물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진열하면서 라벨이 모두 앞으로 오도록 꼼꼼히 맞췄어요. 누군가 진열대에 놓고 간 쓰레기를 발견하자 아무 불평 없이 바로 치웠어요. 단순히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서 세심함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 가게는 단순히 편리한 쇼핑 공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뢰, 책임감, 그리고 존중 같은 가치가 담긴 사회를 보여주는 듯 했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가치를 현대 경제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기술과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 모두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울을 탐험하러 나섰어요. 하지만 그 무인 가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엄격한 규칙과 끊임없는 감시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관리로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 그날 저녁 저는 홍대의 아늑한 음식점에서 윤서 씨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랑 김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 있었던 제 경험을 그녀에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가 제 멍청한 실수를 조금 덜 민망하게 만들어줬지만 그래도 저는 이해가 필요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말하면서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봤어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따로따로 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명백한 실수를 했는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윤서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설명했어요. 그 틈은 일부러 두는 거예요, 소피. 사람들이 줄 사이로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면서
등받이에 기대 앉았어요. 그때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았을 텐데도 아무도 저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죠. 그들은 제 외국인 얼굴을 보고 충돌 대신 이해를 선택한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불편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파리에서라면 어떻게 됐을지 떠올리면서요. 프랑스에서는 누군가가 분명 제 실수를 바로잡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 친절한 방식은 아니었겠지만요. 윤서 씨가 웃으면서 눈가에 잔잔한 주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뭘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누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거나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든 화를 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없죠. 저희는 저녁 식사 후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면서 윤서 씨가 말한 것에 더 많은 예들을 보게 됐어요. 한 10대가 핸드폰을 보다가 나이든 남자분과 부딪혔는데 제가 기대했던 날카로운 말 대신 그 남자는 소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주더라고요. 소년은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 둘 다 작은 미소를 띤 채 각자의 길을 갔어요. 보세요, 윤서 씨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착하게 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더 쉽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죠. 그게 신뢰의 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렸어요. 근처에서는 고등학생 몇 명이 바람에 흔들리는 교복 치마를 입은 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근데 다들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매끄럽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요. 프랑스에서는 뭐든 간판이나 규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윤서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면서 배워요.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보여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접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숨 쉬는 것처럼 익숙해져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날 본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잘 짜인 춤을 추는 것처럼요.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제가 목격한 작은 배려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줄 사이의 틈, 10대 소년의 실수를 부드럽게 받아준 장면, 횡단보도에서 고등학생들이 보여준 행동 같은 것들이요. 파리에서는 항상 효율성이란 빠르게 움직이고 앞서 나가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신뢰와 상호 배려로 만들어진 또 다른 효율성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고 윤서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푹 쉬어요. 내일 우리 가족 동네에 갈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만 오세요. 그녀의 메시지를 보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녀의 친절함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친절함이란 순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친절할 거라고 믿는 용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조금은 부드러워진 느낌? 긴장도 덜한 것 같고요. 파리에서 항상 쳐올리던 방어막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짜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리와 도시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적인 사회가 이런 깊은 연결감과 배려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로요. 내일은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몰랐던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사람들을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일수록 모든 게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길모퉁이마다, 가게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친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아침엔 한 10대 소년이 나이든 할아버지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지하철 계단 위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봤어요.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수업에 늦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를 도와주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소녀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둘 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명동의 북적이는 쇼핑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어요. 누군가 갑자기 멈춰서 휴대폰을 보거나 사진을 찍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부딪히거나 화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피해 흘러갔어요. 마치 바위 주변을 돌아 흐르는 강물처럼요. 심지어 가장 붐비는 장소에서도 사람들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 춤의 스텝을 아는 듯 했지만 저만 그걸 몰랐던 것 같았어요. 카페에선 점심시간에 고등학생 몇 명이 낯선 사람들과 테이블을 공유하는 걸 봤어요. 자리 부족한 상황에서 그 학생들은 부탁받지 않았는데도 책이랑 가방을 치워가며 공간을 더 만들어줬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에선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는 더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여기저기 붙어있는 표지판들이 어르신이나 임산부, 장애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제 눈길을 끈 건 표지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이 열차에 타기만 해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누군가 자리를 안내주려고 눈 감고 자는 척하는 모습은 여기선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종종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람들의 작은 친절을 셈하면서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너무 많은 친절을 봐서 셈을 놓치기 일쑤였어요. 편의점 직원이 떨어뜨린 장갑을 주워 고객에게 건네주는 모습, 바쁜 와중에도 길을 헤매는 관광객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회사원,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흘린 아이의 엄마에게 물티슈를 내미는 젊은 엄마. 이런 모습들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경복궁에 한 번 더 가기로 했어요. 오후 비행기를 탈 준비로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지만 아름다운 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큰 배낭 하나와 앞쪽에 맨 작은 배낭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개 합치면 제 몸무게만큼 무거웠던 것 같아요. 러시아워라 지하철은 꽉 차 있었는데 그건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있었지만 제 짐들 때문에 도저히 공간을 덜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고 손잡이를 잡은 채 균형을 잡느라 팔이 아파왔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마 70 정도 되어 보이셨고 보라색 가디건을 입으셨으며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으셨더라고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자기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서툰 한국어로 아니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제 팔을 가볍게 두드리셨는데 마치 제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제 작은 배낭을 제 어깨에서 바로 벗겨가셨어요. 너무 놀라서 그걸 막을 틈조차 없었어요. 그 할머니는 제 배낭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제게 자리를 가리키셨어요. 이번엔 훨씬 단호한 제스처였어요. 그분의 눈은 따뜻하면서도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 무게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아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몸이 느끼는 안도감을 즐기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받은 친절에 압도되어 흘리는 눈물이었고 제가 많은 걸 잘못 생각해왔다는 걸 깨달은 눈물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제 옆에 서서 여전히 제 배낭을 들고 계셨어요. 영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제 어깨를 다시 한번 다독이셨어요.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분이 하시려던 말씀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린 이렇게 살아요. 서로를 챙기고 서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요. 이게 우리에겐 당연한 거예요. 공항까지 가는 내내 저는 조용히 앉아 가끔 눈물을 닦으며 그분이 제 배낭을 지켜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내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분은 제 배낭을 다시 제게 매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제 팔을 한 번 더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배운 대로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드렸고 지하철 문이 닫힐 때까지 그분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는 서울에 대한 제 마지막 기억으로 남았어요. 낯선 할머니, 스스로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셨을 그분이 저에게 보여준 단순한 친절은 한국 사회를 제대로 알게 해줬어요. 그건 단순히 착한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 모두는 때로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남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면 결국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진다는 걸 알려주는 경험이었어요. 인천공항을 걸으면서 제 머릿속엔 자꾸 그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작은 친절이 제 마음속에 따뜻한 빛처럼 남아있었죠. 저는 할머니가 제 어깨를 다독이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어깨를 만져봤어요. 그 작고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다시금 느껴졌어요. 공항은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한 어린 소년이 게이트로 뛰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소년과 그의 엄마가 바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걸 봤어요. 상대방도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고요. 팔이었다면 이런 충돌이 아마 화난 말투나 짜증 섞인 한숨으로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게이트 근처에 조용한 자리 하나를 찾아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배운 것들을 모두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펜을 들고 빈 페이지 위에서 망설이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 라고 적었어요. 그 답은 빛나는 건물들이나 첨단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맞춰 다니는 버스나 스마트 결제 시스템 때문만도 아니었고요. 진짜 차이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줄을 서는 사람들의 인내심이 저에겐 참 낯설게 느껴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프랑스인의 눈엔 약해 보였던 그 모습이 사실은 강함이었다는 걸요. 다투는 것보다 친절을 베푸는 게 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자신만 생각하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게 더 강한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 전화가 진동했어요. 윤서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무사히 집에 도착해요. 꼭 다시 놀러 오세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처음엔 윤서가 너무 물러터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쉽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윤서는 순진한 게 아니라 현명했던 거였어요. 제가 일주일을 살아보며 배운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사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공항을 둘러보며 배운 점들을 더 확인하게 됐어요. 한 직원이 길을 헤매는 관광객에게 친절히 길을 설명해주면서 작은 지도를 그려주더라고요. 몇몇 학생들은 노인의 무거운 여행 가방을 검색대에 올려주는 걸 도왔어요. 이런 건 그냥 우연한 친절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인 거였죠.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한국은 나에게 첨단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다. 진짜 첨단은 마음이 더 앞선 것에 있다. 스피커에서 제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일기장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파리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남을 더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친절과 효율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 변화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겠죠.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한 여성이 짐 가방을 끌다가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도와드렸죠. 그녀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곧 고마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는 이런 작은 도움도 자연스러웠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아마 제 게이트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창가 좌석에 앉아 자리를 잡았어요.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도시 전체가 저녁 하늘 속 빛나는 거미줄처럼 보였어요. 그 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돕고 수많은 작은 친절들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내 적었어요. 나는 한국에 와서 첨단 도시를 볼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건 첨단의 인간다움이었다.
한국의 진짜 기적은 기술이나 효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승무원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담요를 건네줬어요. 한국어로 고맙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몇 안 되는 배운 단어 중 하나였어요. 승무원은 제 발음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비행기가 서쪽을 향해 프랑스로 날아가면서 저는 눈을 감고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파리에서도 실천해보겠다고요. 도시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 자신은 바꿀 수 있겠죠.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친절은 약함이 아니라는 걸, 남을 배려하는 게 결코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장 세련된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사회라는 걸요. 잠들기 직전 지하철에서 제 가방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던 그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그 단순한 순간 속에서 건축 수업에서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진정한 첨단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가는 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진정한 첨단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변화시켰어요.